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감가가 많이 된 차량 11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금년 초에 올렸던 영상 3편을 한 편으로 묶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더 뉴 말리부입니다. 옆 동네 SM6도 감가를 많이 먹었지만 SM6는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가고 S링크라고 지금은 이지링크로 바뀌었지만 골 때리는 내비가 들어가서 감가를 먹을만 했지만 디자인은 개치인이 논외로 치더라도 말리부는 승차감도 준수하고 공간도 넓고 엔진의 출력도 나쁘지 않아. 물론 개개인의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부품비가 비싸다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나 만족할 만한 중고차인 것 같습니다. 더 뉴 말리부는 올뉴 말리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2년 정도 탄 2.0 모델이라면 1000만원 넘게 감가가 되었습니다. 이 차가 중형차이고 신차가가 대부분 3000만원대라는 걸 감안한다면 2년에 1000만원 이상 감가된 것은 매우 감가가 큰 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라면서 헤드라이트와 리어 램프가 LED로 변경되었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던 그릴이 하나의 큰 그릴로 변경되는 소소한 변화를 줬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1.5 터보 모델이 사라지고 3기통 1.35L CSS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GM이 CSS 엔진과 같이 개발한 무단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중형차의 3기통 1300cc 엔진이라서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 최신 엔진답게 GM의 모든 최신 기술을 다 때려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에 들어간 이 터보는 엔진의 동력으로 가동되는 여러가지 부품들이 엔진의 힘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모터를 활용하여 엔진의 부하를 줄이고 엔진은 주행하는데 동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진입니다. 연비도 개선이 있었고 출력도 이전 1.5 터보보다 비슷하거나 일정 구간에서 소폭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도가 되는 부품은 워터펌프, 브레이크의 담력을 높여주는 브레이크 부스트, 그리고 터보의 압력을 조절하는 웨스트 게이트가 모터로 구동됩니다. 하지만 3기통 엔진답게 소음과 진동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 터보 엔진은 변경 없이 올뉴 말리부에 들어갔던 동일한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그러니까 3세대 보령 미션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카마로와 캐딜락 등 고급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다 보니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고 부품도 쉐보레 일반 부품보다 좀 더 비싼 편이라서 아무래도 유지비가 좀 부담되는 편입니다. 말리부는 HT보다 큰 차체를 가지고 있고 실내도 폭넓게 가죽이 적용되어 언뜻 보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보고 또 만져보면은 가죽 감싸기를 많이 한 것에 비해 딱딱한 플라스틱이 많이 쓰여 소재감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말리부는 보쉬가 공급하는 당시 그랜저보다 고급 스티어링 모터가 사용되었고 GM의 최신 바디다 보니 IIHS의 가장 까다로운 안전도 테스트도 대행합니다. 더 뉴 말리부의 고질병으로는 냉각수 서지 탱크가 쉽게 깨져서 누수가 발생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현상으로 센터에 간다면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자가 수리를 한다면 3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뒷유리에 있는 브레이크 보조 등 끝부분이 충격 없이도 자주 깨지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크랙으로 물이 들어와서 트렁크에 고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로 구매 예정이라면 트렁크 밑바닥에 물이 고였다가 마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2.0 터보 모델에 해당하는 건데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보령 미션에 들어가 여전히 한 번씩 변속 충격이나 변속 속도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성비 중고차 말리부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아우디 8세대 A6입니다. A6는 우리나라에 19년 겨울에 출시해서 엔카에 당장 달려가서 A6의 연식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이 대부분 21년식이거나 22년식일 정도로 연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연식에 비해서 감가는 많이 때려맞아 3년이 채 안 된 매물도 신차가 대비 3천만원이 넘게 감가된 매물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아셔야 할 부분은 할인의 아우디답게 다들 큰 거 한 장 할인 받아서 구매했기 때문에 신차가 대비 많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차보다 감가가 많이 된 편인데 이 연식의 국산 준대형과 얼추 비슷한 가격이고 같은 독3사로 묶이는 벤츠, BMW보다 같은 사양이라면 옵션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시세는 못해도 500만원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A6는 기본 모델부터 어라운드 뷰, 주행 보조장치, 통풍 시트 등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의 하이 트림에서는 빠지는 고급 옵션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BMW, 벤츠와 달리 8세대 A6는 최신 모델이다 보니 중고차를 사도 중고차 같지 않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시크한 내외관 디자인과 자회사로 조명회사를 뒀다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로 안전벨트에까지 LED가 들어가 있고 매트릭스의 헤드라이트는 A6를 좀 더 돋보이게 합니다. 분명 어디선가 아우디는 중고차로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주위에서 조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우디는 잔고장이 많은 차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아우디의 7단 듀얼 클러치 S트로닉입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DL501이라는 듀얼 클러치가 적용되었는데 수입차 정비 유튜브 채널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녀석으로 이 변속기는 소모품으로 봐도 될 정도의 내구성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잘못 걸리면은 7에서 8만 정도의 클러치 팩이나 변속을 담당하는
TCU 모델인 메카트로닉스가 나가는 일이 빈번했고 정식 센터에서 수리한다면은 내리기만 한다면은 최소 몇백 단위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8세대 A6로 넘어오면서 DL38이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똑같은 S트로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시 설계된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미션은 정비 유튜버들에게 내구성으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할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영 힘을 못 써서 한국에서 망해가고 있지만 중고차지만 중고차 같지 않은 가성비 좋은 아우디 8세대 A6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여러분 중고차도 좋은 게 많지만 신차와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중고차도 좋은 차 고르기 어렵지만 요즘 신차를 사는 건 할인이나 카드 캐시백 등 숨어있는 혜택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차 살 때 일일이 전화해서 혜택이나 견적 비교하지 말고 카랩에 다운받고 클릭만 몇 번 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하게 신차를 살 수 있는 카랩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신차 구매하세요. 견적을 받아 비교해본 후 마음에 드는 견적을 선택해 상담받을 때 딜러에게 050 안심번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없고 차량 구매 시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타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할 수 있어 복잡한 신차 구매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기간별 할인 추이를 그래프 형태로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어 최적의 구매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카카오페이와 제이를 통해 신차 구매 시 카드사 캐시백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카랩.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세 번째는 기아의 K8입니다. K7의 후속으로 K7 프리미어가 나오고 채 2년이 되지 않아 신모델을 출시했을 정도로 더 뉴 그랜저의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아에서 절치부심에 만들었던 차입니다. 전장은 준대형 세단으로 처음으로 5m로 넘어가는 긴 전장과 실내 크기를 결정하는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축거는 2895mm로 2열에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될 정도로 체급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나왔습니다. 쿠페형 루프가 적용되어 있고 실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모던함과 중후함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다이얼 기어 노브는 이 차가 요즘 차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엔진도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적용되어 가솔린 2.5와 3.5 엔진, 그리고 LPG는 3.5,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2.5 엔진은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있었지만 K8부터는 개선된 피스톤이 적용되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K8에 적용된 3세대 하이브리드는 완성도 면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지만 엔진오일 증가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2.5는 상대적으로 감가가 많이 안 되는 편이고 역시 감가가 가장 심한 것은 3.5 모델입니다. 3.5 모델이라면은 5천만원 정도 하는 풀업 차량도 3천만원 중반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5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갈 정도로 옵션도 풍부하고 차값도 비싸지만은 중고 시세는 2.5와 어느 정도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배기량에 따른 세금과 유지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구형 모델도 아닌 최신 모델이 2년 만에 1,500만원 가까이 감가되어 현대 기아차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감가가 많이 된 편입니다. 하지만 K8은 디자인을 살리고자 루프라인이 좀 깎여 있어 차 크기에 비해서 2열 헤드라인이 좀 좁은 것이 아쉽고 전면부 그릴 디자인은 개고기를 낀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GN7 그랜저도 디자인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초반에 결함 덩어리였지만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K8의 가장 큰 문제점은 K8이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D를 넣으려면은 빌트인 캠을 같이 넣어야 하는데 K8에 들어간 빌트인 캠은 1세대라서 화질도 그리고 음성 녹음도 안 되는 걸 끼워 팔기에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옵션에 들어간 차량이 많으며 LPG 모델은 등급에 상관없이 블랙 인테리어만 선택할 수 있고 또 LPG에만 저렴한 CMDPS가 사용되는 점도 좀 아쉽습니다. 또 가솔린 3.5와 다르게 승차감을 개선해주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LPG의 가장 높은 트림을 구매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2.5도 동일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하이브리드와 3.5 가솔린에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차체의 낙낙한 감가, K8이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스팅어입니다. 스팅어는 비록 단종되었고 한국에서는 K5의 다음 테크트리라는 이미지와 기아의 마크를 달고 있어 제네시스 마크를 달고 있는 G70보다 좀 더 감가가 많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식이 있다면 1000만원 훌쩍 넘는 감가를 때려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표가되어 있지만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은 파나메라 3.0, BMW 640i, 아우디 S5 이런 차종과 비교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진행한 회피기동 테스트에서는 아우디 A7과 BMW M5보다 더 높은 82km로 테스트를 통과하여 스팅어는 이 가격대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차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비교는 3.3 터보 모델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스팅어는 현대의 후륜구동 플랫폼과 3.3 터보, 2.5 터보, 변속기는 현대 후륜용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3.4 터보는 133마력, 52토크로 공식 제로백이 4.9초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 외에도 스팅어는 스포트백 스타일로 트렁크 전체가 열리는 유려한 바디 쉐입과 후륜구동 특유의 넓은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은 수입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낮고 넓은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 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안쪽으로 바짝 붙이고 소나타보다 7cm나 낮은 전구와 뒤쪽이 쿠페처럼 깎여있는 스포트백 스타일이 적용되어 스포츠 세단인 만큼 2열의 공간은 전체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리고 실내도 폭넓게 가죽갑사기가 적용되어 있어 고급스럽지만은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벤츠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학 5호기의 다음 태클이 같은 나쁜 인식이 있지만 이 가격에 이 성능 그리고 국산차라는 메리트까지 있는 스팅어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QM6입니다. 곧 그랑콜레오스가 출시하면서 이제 곧 구형이 될 테지만 아직까지는 후속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M6의 가장 장점은 역시 어마어마한 감가와 정숙성입니다. QM6는 신차를 사서 감가가 너무 많이 돼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중고차로 산 분들은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QM6는 디젤과 가솔린도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유종은 역시 LPG입니다. LPG는 디젤과 비교하면 소음과 진동이 적고 내구성도 비교적 우수하고 가솔린과 비교한다면 유지비가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산 SUV 중 스포티지나 올란도, 카렌스에도 LPG가 있으나 스포티지는 아직 많이 비싼 편이고 올란도와 카렌스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보니 이 가격대의 LPG SUV는 QM6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QM6에는 2.0 엔진과 닛산의 자회사인 자티코의 엑스트로닉 CVT가 들어가 있습니다. CVT 미션은 금속으로 된 벨트와 두 개의 풀리가 위치를 변경하면서 기어비를 조정하는 변속기로 원칙적으로 구동 손실이 없어 연비가 좋은 것이 장점이지만 과거에는 금속 벨트의 내구성과 변속 없이 RPM만 쭉쭉 상승하는 이질감 때문에 호불호가 매우 강한 변속기였습니다. 하지만 QM6에 들어간 엑스트로닉은 자동 변속기와 같이 변속하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내구성도 개선된 버전입니다. 또 QM6에는 르노의 모듈러 아키텍처인 CMF 플랫폼이 사용되어 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대응하는 짱짱한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러 아키텍처는 자동차 플랫폼을 몇 개의 모듈로 구성해주고 레고같이 필요한 모듈을 조합해서 차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 개의 플랫폼에서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한 방식이지만 어쨌든 QM6는 르노의 최신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주행성과 특히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우수합니다. QM6는 중고 감가가 어마어마한데 3-4년만 지나면 신차 가격의 거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져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감가가 된 만큼 장단점도 분명한 편인데 가장 분명한 단점은 역시 현대기아 대비 공임과 부품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인데 인터넷에 보면은 상당히 와전된 정보가 많습니다. 수리비가 외제차 수준이라든지 현대기아의 세대배 수준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있는데 공임은 정비소마다 달라서 1대1 비교는 어렵지만 부품은 헤드라이트나 사이드미러, 쇼업소버, 로우암 이런 거는 오히려 QM6보다 산타페나 소렌토가 더 비싸고 나머지 부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비 때문에 유지를 못할 정도의 부품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 구조가 수리하기에 정말 거지 같아서 공임비는 좀 비싼 편입니다. 통합형 인터페이스인 S링크는 디자인도 올드하고 불편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형 대비 크기가 작지만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LPG SUV QM6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기아의 3세대 K5입니다. DM8 소나타는 매기타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 K5는 역대급 디자인으로 소나타보다 훨씬 호불호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K5는 오히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색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DRL과 리어 라이트가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출시하면서 전기형 모델의 가격을 많이 끌어내린 편인데 가장 높은 등급의 바로 아래 등급인 노블레스 등급의 평균 중고 가격은 2천만원으로 전체적인 시세는 1천만원 후반에서 2천만원 초반이면 괜찮은 매물이 많습니다. 소나타 K5와 같이 현대기아의 중형 세단은 슈퍼 스탠다드로 적당한 크기 그리고 실내 소재감 골고루 들어간 옵션과 검증된 내구성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중고 가격도 지금은 감가폭이 좀 큰 편이지만 일정 구간을 지나면은 감가도 적어 아직도 LF 소나타가 1000만원 초반대에 팔리고 있어 나중에 팔 때도 손해가 적어 무난하게 사서 되팔기 최적의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K5는 기아의 모듈러 아키텍처인 N3 플랫폼이 적용되어 저중심 설계와 경량화로 주행성 개선이 있었고 미국 IIHS에서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아 우수한 안정성도 장점입니다. 조향 모터는 CMDPS가 적용되었고 변속기는 오랜 시간 사용해오던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네이밍은 바뀌었지만은 YF 소나타부터 사용하던 MPI 방식의 누 개선 엔진이 들어가 아무래도 GDI가 아니다 보니 크게 트러블이 없습니다. K5는 출력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를 운영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고 적당한 연비 그리고 별다른 고질병이 없는 안정된 품질이 장점입니다. 출력이 좀 답답하시면은 1.6 터보 모델로 있는데 새로 디자인된 1.6 터보 엔진은 현대의 최신 엔진으로 2.0 대비 출력과 연비가 높고 변속기도 자동 6단에서 자동 8단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스티어링 모터도 고급형인 RMDPS가 적용됩니다. 1.6
2.6 터보 모델들은 2.0 대비 중고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제 생각에는 업그레이드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GDI의 터보다 보니 고장날 수 있는 인자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장점이지만 K5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입니다. 소나타는 버튼 방식으로 직관적일 것 같지만 사용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반면 다이얼 방식은 모양도 좀 더 낫고 조작 방식도 적응에 애먹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슈퍼 스탠다드 3세대 K5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혼다의 파일럿 3세대입니다. 인기 차종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심인 거죠. 대형 SUV는 익스플로러, 팰리세이드를 가장 많이 염두해 주시는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는 아무래도 인기 차종이다 보니 2천만원대로 사는 것은 조금 제한사항이 많고 익스플로러도 있지만 미국에서 같은 세그먼트로 경쟁하는 파일럿도 나쁘지 않아 이 차를 갖고 왔습니다. 혼다는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파일럿 오너 중에 63%가 다음 차를 혼다 차로 구매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파일럿은 감가도 많이 되었고 성능도 준수하고 장고장도 없는 편이지만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영상에도 일본차 소개하면 아직도 악플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에 감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파일럿은 혼다가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대형 SUV로 길이가 5m, 너비가 2m에 육박하는 큰 차체를 가지고 있고 큰 차체에 걸맞는 넓은 실내와 신차가 6천만원에 가까웠던 차답게 풍부한 옵션이 혼다 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행 보조 옵션도 들어갔고 전동 트렁크, 전동 시트, LED 헤드램프 등 필수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차답게 IIHS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들 기술의 혼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BMW와 혼다가 지향하는 부분이나 느낌이 비슷하다고 종종 느끼는데 혼다는 같은 일본 차인 토요타 대비 좀 더 주행에 많이 신경을 쓴 편입니다. 직분사가 적용된 3.5L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혼다의 상시 사륜이 적용되어 큰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7초대 제로백 성능과 전후 좌우 동력 배분이 가능한 상시 사륜 시스템 조합으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세대 파일럿의 중고 시세는 5에서 7만 정도 주행한 차량은 2천만원 초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파일럿은 2018년 12월에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하는데 외관의 차이는 크진 않지만 ZF-의 9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되고 버튼식 기어 시프터와 혼다 센싱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주행거리 6만 km대 차량들이 2천만원 후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내 정숙성 역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고 승차감은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이미 국민 시장에서 검증받은 주행 성능과 판매량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혼다 파일럿 3세대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은 제네시스 G80입니다. RG3 제네시스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면서 2세대인 G80도 근래 중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가성비가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량으로 IG 그랜저를 생각하셨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IG 그랜저의 중고가는 거의 횡보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 대비 살짝 오른 느낌까지도 있습니다. IG 그랜저는 1년 전에도 탈만한 거는 1000만원 후반대인데 지금도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세대 제네시스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제네시스 브랜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G80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G80은 DH 대비하여 외관적으로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는데 범퍼 안개 등 디자인이 바뀐 게 가장 큰 변경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내도 변화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기어봉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실내 소재도 리얼 알루미늄과 리얼 우드의 사용을 늘렸고 EQ900에 들어가던 제네시스의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이 들어가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이 새로 적용되었습니다. 또 옵션 선택 기준을 조정하여 DH 대비 상품성이 좋아졌습니다. G80은 차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차내 보강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공차 중량이 1.9톤이지만 IIHS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고 당시 현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현대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조율한 것을 메인 광고로 내세울 만큼 주행 성능을 가다듬는데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영국의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가 조율을 참여했고 뛰어난 MVH는 현대 전륜구동 플래그십과 급을 놔두는 정숙성과 고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급 독일 프리미엄 세단 대비 넓은 실내와 정숙성, 6기통 자연흡기 감성이 장점입니다. 연비가 좀 흠이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짧다면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성비 세단 G80이 마지막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G11 BMW 7 시리즈입니다. 예전에는 새로 나온 차가 무조건 더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신차가 처음에는 눈에 낯설어도 조금만 지나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전 세대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올드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차가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BMW의 디자인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무 껑충하게 생기거나 콧구멍이 너무 커져서 뉴트리아를 닮아가는데 예전에 느낄 수 있었던 BMW의 낮고 날렵한 디자인을 느낄 수 있는 구형 모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8년식 가솔린 7 시리즈 740li의 신차 가격은 무려 1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츠 S클래스와 달리 7 시리즈는 할인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1억 6천 주고 산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따끈따끈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뭐하지만 신차의 미지근함을 느낄 수 있는 2018년식 10만 정도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무사고 차량 기준으로 신차 대비 75% 감가를 때려맞은 엄청난 감가를 맞았습니다. 740li에 사용되는 엔진은 B58 엔진입니다. BMW의 6기통 엔진으로 회전 질감이 부드러워 예전부터 실키6라고 불리던 인라인 직렬 6기통 엔진의 최신 버전입니다. 이 엔진은 326마력 45.9토크의 아주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세단의 지향점은 내구성보다는 성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일반 현대나 도요타 같은 대중 브랜드 대비 내구성이 부족한 게 일반적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에서 특히 기한급인 7 시리즈에 들어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 엔진은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과 더불어 730D와 740D에 들어가는 B57 디젤 엔진도 역시 이렇다 할 고질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5년 전쯤에 BMW 디젤 엔진 화재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엔진도 그 엔진 중 하나입니다. 30D는 싱글 터보, 40D는 듀얼 터보가 들어가 출력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엔진 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 블록의 포텐셜은 높은 편인데 동일한 엔진 블록으로 터보 4개를 달아놓은 고출력 버전까지 있어 상당히 허용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B57 엔진은 261마력 63.2토크로 2톤을 넘는 7 시리즈를 100km까지 가속시키는데 6초가 채 걸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11.6으로 성능, 내구성, 연비 다 잡은 엔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7 시리즈에 들어가는 6기통 엔진이고 7 시리즈에도 사지 말아야 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750li에 장착된 4400cc N63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500마력이 넘는 고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엔진인데 엔진오일 소모가 너무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누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으나 전 차주가 고급류를 넣지 않고 관리하다가 중고차로 판매하는 차이면은 사는 순간부터 슬슬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심심해서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다 이러지 않는 이상 중고로 사는 것은 절대 비추합니다. 고급류를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엔진 자체가 열이 심하기 때문에 엔진 부품에서 문제 발생 빈도도 매우 높습니다. M5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문제가 더 되는 걸 보면은 보급형 고사양 엔진이다 보니 열에 강한 고급 부품 사용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시리즈의 대표적인 고질병은 역시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8에서 10만 킬로쯤 꼭 나간다는 평가가 많고 빌슈테인을 사용하는 벤츠보다 훨씬 잘 나가는 부품이라서 중고차를 사러 가신다면은 서스펜션 높이가 모두 균일한지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그리고 시동이 꺼진 후에도 차 높이를 계속 유지하는지 에어 서스펜션 컨디션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고 온다고 해도 에어 서스 내구성이 약해서 터질 건 터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BMW이다 보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애프터마켓이나 재생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100만원 미만에도 괜찮은 독일 애프터 제품이 많이 있으며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산은 50만원 미만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BMW 1세대 G바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DRL 황변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랗게 변했다가 점점 갈색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아예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DRL에 변색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급인 벤츠 대비 실내 공급감이 많이 떨어지고 뒷좌석 특히 롱바디 버전에서 승차감 지적을 받고 있고 모든 차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구동계통과 사륜 내 트랜스퍼 케이스의 문제 등 굵직굵직하게 수리비가 발생할 것은 있지만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1억 2천 감가된 7 시리즈는 도전해볼 만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의 대명사 2세대 K9입니다. 누구나 BMW, 벤츠가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프터마켓 제품과 재생 제품이 잘 유통되고 있다고 해도 해외의 플래그십 브랜드에 들어가는 살 떨리는 부품비라든지 정비소라든지 비용과 인프라 부담이 되는데 국산차는 아무래도 부품도 싸고 오토큐와 블루엔즈가 동네에 한 개씩 있는 국산차의 정비 인프라를 두고 외제차를 구매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에 출시한 2세대 K9은 제네시스 DH와 동일한 M2 플랫폼 기반에서 제작되었습니다. K9 1세대가 뭔가 BMW도 닮았고 K7도 닮아서 대형차의 주구함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2세대에서는 톤 다운된 디자인을 사용하여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엔진은 제네시스, 펠리시에이드, 아슬란 등 여러 차에 들어간 3.3과 3.8 람다 엔진과 현대 후륜 8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엔진
엔진과 변속기 모두 오랫동안 양산했고 이렇다 할 내구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은 엔진에 터보를 2개, 3개까지 붙여서 출력과 연비를 높였지만 중고차를 사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점검 포인트와 고장 인자가 늘어나는 셈이라서 썩 달갑지 않은데 K9은 GDI이긴 하지만 자연흡기다 보니 터보에 비해 고장날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K9은 고급 사양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코일 스프링이다 보니 에어 서스펜션에 비해서 승차감에서 손해는 있을지언정 내구성과 유지 보수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중고 K9을 사서 가스로 개조해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 오너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K9 2세대 중고 가격은 19년식 10만 정도 달린 매물이면은 2천만원 후반, 그리고 키로수를 좀 줄인다고 해도 3천만원 초반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웅장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면은 누가 이 차를 2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독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에 비해서 분명 안 좋은 점이 있겠지만 우수한 내구성과 합리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차에 큰 돈 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럭셔리한 자동차를 타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9은 기본 트림 내장재도 싸구려 느낌이 나지 않게 잘 구성되어 있고 스위스 시계 브랜드인 모리스 라크로와 시계는 튀지도 않으면서 대시보드 전면 분위기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폭넓게 사용된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녹여냅니다. 실내 소재는 가죽과 우드가 많이 사용되었고 마감 역시 너무 좋습니다. 전자식 기어 너브가 적용되었고 옵션은 이 바쁘니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세심함이 드러나는 곳은 단연 주유구로 K9만의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유구 디자인에도 신경을 쓴 차량은 최상위급 럭셔리카 회사인 롤스로이스 정도였으니 기아 브랜드를 달았지만 이 차를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적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지비만 감당 가능하다면 아니면 가스로 개조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만족도 세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의 상징 W222 S클래스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내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차는 2013년에 출시한 차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구형 같은 맛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브랜드에서 주류로 사용되고 있는 와이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이후 고급차의 상징이 된 순정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고급 소재와 대시보드의 디자인의 완성도 솔직히 지금 봐도 10년 전에 출시한 차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훌륭합니다. 이외에도 S클래스는 중후한 외관, 후드에 있는 삼각결, 안락한 2열 승차감과 소재, 그리고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까지 몇십 년 동안 수입 대형차 시장을 독식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저렴의 버전인 350 시리즈의 중고 시세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222 S클래스는 디젤과 가솔린 모드 숏바디 S350 기준으로 2018년식에 10만 정도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신차가 대비 60에서 70% 감가된 5천만원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벤츠는 할인을 잘 안했기 때문에 최대 2천만에서 3천만원 할인을 하던 타 브랜드 플래그십보다 오히려 실감가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은 요즘 중고 디젤차가 좀 더 많이 감가가 되는 편인 것을 감안하면은 더군다나 S클래스에서 가솔린의 감가가 디젤과 비슷해서 좀 의아해하실 수 있으나 가솔린이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S350에 들어간 M276 엔진은 트윈터보 6기통 엔진으로 직분사가 적용된 3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엔진입니다. 출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열이 많이 발생하는 엔진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M276 을 검색해보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추천해주는데 이 검색어가 이 엔진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가장 많이 보이는 고질병은 수많은 오너들을 고통받게 한 캠 어저스트 문제입니다. 정비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겠지만 캠 어저스트 틀어짐으로 캠 샤프트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이외에도 캠 체인 커버 쪽과 다양하게 발생하는 누유, 그리고 고급유 세팅과 고열로 인한 인젝터와 고압 펌프 망가짐, 연료, 역류 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 상당히 예민한 엔진입니다. 반면 6기통 디젤 엔진인 OM656 엔진은 소음과 진동, 회전 질감 등 디젤 엔진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를 받은 엔진으로 가솔린에 준하는 진동 억제와 정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대형 세단이기도 했고 디젤이 저물어가던 시점에도 350D는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압 펌프에서 경유 누유 문제나 진공 펌프 고장, 에어플러 센서와 서브 모터가 자주 나가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또 벤츠의 미션은 BMW ZF 미션 대비 멍청한 것은 항상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S클래스를 사기에 역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같은 외제차임에도 불구하고 BMW보다 비싼 부품값입니다. 물론 이 애프터마켓 부품을 사면은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 정품으로 산다면은 볼트 한 개 몇만원, 로어암과 점화 코일은 개당 100만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품의 배치가 정비하기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 과도한 공임이 발생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시리즈보다 진입 장벽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든 S클래스 오너가 되려면 항상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